안녕하세요. TAT 2급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22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 풀이고요. 자, 기출문제 강의는 전체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강, 2강은 51회에 시험 봤던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51회는요. 그 시험이 시행됐던 연도는 2022년도예요. 그런데 2022년도 1회차의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22년도에 출제가 됐지만 해당 모든 문제는 21년도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나이를 계산할 때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20살이라고 계산할 때는 2002년도에 출생한 연도가 딱 20살이 되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나이 계산을 할 때 이 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년 기출문제 같은 여러 가지 실무 버전은 연도를 감안해서 모든 문제가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 강의는 매년 여러분이 이제 새로 강의를 듣고 연도에 대한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51회 기출문제는 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를 좀 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랑 실기를 구분해서 객관식 문제를 첫 번째 강의에서 별도로 문제를 풀어보고요. 실무 강의는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3, 4강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서는 5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요. 22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두 번째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22년도를 해당 연도로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22년도 시험을 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것만 좀 주의 깊게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할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의는 지금 AT 시험은 22년도 8월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되고요.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나오는 출제 방식이 조금 더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1회랑 52회는 비대면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풀면서 시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강과 6강은 한국회계사회에서 비대면 시험으로 이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라고 하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1강에서 4강까지는 기존의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걸 왜 푸냐? 8월부터 시험을 대비하면 의미 없지 않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론 또는 실기와 관련된 건 동일한데 다 입력을 한 이후에 비대면은 그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찾아서 조회해서 답을 마킹하는 방식이고 예전의 기출문제는 그냥 문제를 읽고 입력을 하면 그게 정답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AT 2급 기출문제는 이렇게 구분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고요. 50일의 TAT 2급 기출문제 중에서 객관식 15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15문제지만 22년도 2022년도, 22년도 8월부터 시험 보는 비대면 시험은 객관식 문제가 15문제에서 10문항으로 좀 감소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한 문제당 3점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2점씩이었고요. 객관식 문제는 언제나 30점 전체 100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작아지고 100점이 높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렸을 때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15문제에서 10문항으로 주니까 아무래도 문제 난이도가 한 문항당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선별해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문제를 풀면 1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기출문제 풀 때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은 언제나 늘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일단 이런 식으로 화면을 열어놓으시고요. 50일의 기출문제 다운로드를 받아놓고요. 두 번째, 자, 백업 데이터를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 더존 AT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얘를 설치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일단
제껴 놓으시고요. 자, 자료실에 올려드린 걸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생긴 파일이 있는 USB를 줄 거예요. 그럼 USB를 열어서 AT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그럽니다. 그럼 실행을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은 컴퓨터 화면에 내가 시험 보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설치가 돼요. 자, 확인. 그리고 확인. 입력하라고 뜨죠. 수험번호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입력해야 될 정보는 C하고 511111 9개를 누르시면 되겠어요. 잠깐만요. 자, 입력을 좀 해볼게요. CO 1이 아마 9개일 겁니다. 9개. 자,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이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A형인지 B형인지 시험장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A형인지 B형인지 지금은 A형을 풀 거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BW2 하고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자, 우리가 실무 수업 때 했던 메뉴와 동일하죠. 회계 메뉴, 인사급여 메뉴 두 가지의 메뉴로 나누어져 있고요. 회계 메뉴는 재무회계랑 부가세 같이 있고 소득세는 인사급여 탭에 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는 다 문제를 풀고 손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 메인 화면에서 답안 수록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답안 수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푼 걸 컴퓨터 마우스로 마킹하면서 정답 체크를 하셔서 정답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객관식을 입력하시게 돼요. 자, 마킹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보고 머리로만 풀어야 되면 객관식은 온전히 이제 이론형으로 문제를 푸시게 될 거고요. 자, 지금부터 객관식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TAT 2급의 특징. 먼저 전체 시험 시간은 1시간 반이에요. 기억하시고 60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페이지가 많고요. 현재 이론은 2점씩이지만 바뀐다고 그랬죠? 하나당 3점씩이고 문항은 10문항으로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실기는 문항별로 입력하면 점수를 주는데 실무도 달라지죠. 실무는 입력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내가 질문할 테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주관식으로 입력해. 네가 점표를 잘 넣었다면 그 자료가 맞게 줘야 되겠지. 줘야 하는 것도 실력이야. 문제가 약간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내려가셔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객관식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내부 통제 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기업들이 요즘에 뭐 횡령 이런 거 맞이하죠. 횡령 같은 거는 내부 통제 제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부적으로 통제를 해야죠. 누가 어디까지 그, 그 일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금고나 현금과 관련된 분들은 그 직원이 아무리 현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더라도 과한 현금을 보유해서 그걸 가지고 운용하게 하면 통제가 안 된다고요. 얘가 지금 횡령을 어느 순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 제도는 재무 정보를 신뢰성 있게 확보할 수 있겠죠. 정책을 준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한다고 해서 기업이 이익이 막 늘어날까?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긴 어렵죠. 이 자체가 어떤 그런 내부 통제 제도를 갖는 거죠. 이 자체를 함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막 일어나면서 막 증가되고 이익이 극대화되고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 부분은. 기업 운영을 할 때 효율성, 효과성을 확보 이런 거 하려고 내부 통제 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답은 세 번째가 틀린 부분이겠죠. 뭔가 내부적으로 그 회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얘를 잘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죠? 거래나 사건이 발생된 연도에 인식한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죠.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또는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포함한다죠. 않는다가 아니라 얘가 틀렸네요. 세 번째,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 흐름표만이 현금주의에 의해서 장부를 만들었어요. 맞았죠? 발생주의, 현금주의의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언제 인식할 것이냐,
시점에 달라서 이런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라고 하는 회계가 필요한 거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선인선출법과 총평균법에 의해서 계산을 할 때 이 방법과 이 방법에 의해서 3월에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그럼 매출된 수량이 얼마짜리가 팔렸느냐를 구하는 거네요. 자, 선입은요. 먼저 심플하게 한번 볼게요. 기초가 100개였는데 매입을 했대요. 150개. 그럼 현재 250개. 근데 그중에 120개를 팔았대. 그럼 150개 팔았으면 120개를 팔았으면 250개 중에 120개 팔면 현재 남아있는 수량은 130개. 130개 중에 또 100개가 들어왔대요. 현재 보유 수량은 230개. 그래서 230개가 기말재고 됐어요. 자, 여기서 매출 원가는 2만 구하면 되잖아. 얘가 매출됐으니까. 자, 그럼 120개 첫 번째. 선입을 가지고 적용하면 120개는 어떻게 판매된 걸로 보느냐. 이 중에 100개는 100원짜리가, 나머지 이 중에 20개는 120원짜리가 이렇게 판매된 걸로 가정하겠죠? 그럼 만원에 2,400원이니까 12,400원. 일단 두 개 체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총평균법으로 한다. 그럼 총평균법은 100개 주고 샀는데 150개 샀대요. 250개. 이 중에서 100개를 더 샀어요. 토탈 350개죠. 350개는 얼마냐? 100개를 만원에 샀으니까 만원이고요. 150개를 120원에 취득했으니까 18,000원이고 100개를 140원에 샀어요. 그 14,000원. 이거 다 더하면 42,000원이네요. 이런 거죠. 42,000원을 350개 산 거죠. 결국에 1년 동안의 토탈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120개. 120원. 근데 120개를 그럼 120원에 판매된 걸로 가져가는 거니까 1414면 14,400원이 되겠죠. 답은 1번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선입은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파는 걸로 단가를 쓰는 거고요. 총평균법은 모든 1년 동안에 팔 수 있었던 토탈 수량에다가 그 토탈 원가를 나누어서 토탈 수량의 토탈 원가 대비 토탈 한 번의 단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총평균법이죠. 뭐 단가 구하는 방식이야. 뭐 우리가 그 다른 파트에서도 엄연히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네 번째 문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 고르래요. 설명이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1번.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에 고려한 거다. 신뢰성은 아니죠. 맞고요. 재무제표의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정보죠. 맞죠? 회계정보를 미래 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강조해야 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더 예측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이미 지난 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려면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보여줘야죠. 신뢰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번째,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늘 충돌하죠. 그러니까 상충한다라고 많이 말했죠. 이 중에 옳은 것은 첫 번째 거, 가나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로 가볼게요. 대손상각비, 단기 대손상각비를 구해보래요. 자, 봅시다. 기초의 매출채권은 50이었고, 기초의 대손충당금은 3만 원이었대요. 당기에 발생한 매출채권은 55만 원이고, 이 중에 회수된 게 30만 원이래요. 그럼 현재 매출채권 중에서 회수가 안 된 잔액은 25만 원이네요. 그쵸? 그러면 50만 원에서 25만 원이 더해진 현재 매출 채권에 대한 토탈 잔액은 77만 원이란 뜻이네요. 아직까지 회수 안 된 잔액이. 자,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5만 원이 발생됐대. 77만 원 중에 5만 원이 발생됐는데 그 중에 단기에 대손 처리가 되었고요.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중에는 만 원이 단기에 회수가 됐대요. 자, 그러면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 채권 5만 원은 단기에 대손 처리했대요. 자,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볼게요. 매출 채권은
5만 원 감소하고요.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 보니까 3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충당금 3만 원 다 쓰고 대손상각비 2만 원 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기에 이미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 만 원이 단기에 들어왔대요. 그러면 현금 등이 들어왔을 거고, 전기 거 단기에 들어오면 그냥 대손 충당금 만 원이 다시 증가되는 형식으로 처리했었죠. 자, 마지막,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남으면 5%를 충당한대요. 자, 그럼 지금 할 일이 뭐냐면,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냐? 거기다가 5% 하고, 여기서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빼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보충액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매출채권은 그때까지는 77만 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5만 원에 차감이 됐어요. 그럼 현재 매출채권의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75만 원인가요? 그쵸. 77만 원 어디서 나왔죠? 25만 원을 더하는 거니까 75만 원. 그 중에 5만 원이 차감되면 매출채권의 현재 잔액은 70만 원의 5%, 57에 35, 3만 5천 원. 그 중에 이제 충당금 잔액을 보는데 충당금 3만 원 있다가 3만 원 썼죠. 그래서 빵 됐는데 충당금 다시 만 원이 증가됐으니까 만 원의 충당금이 차감돼요. 그래서 충당금에 보충할 금액은 2만 5천 원이 되죠. 자, 2만 5천 원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대손상각비 2만 5천 원 처리하고요. 기말에 마지막에 대손충당금 2만 5천 원 증가시킵니다. 자, 그럼 결론은 그래서 결국 뭐야? 단기에 대손상각비가 얼마가 들어갔어? 지금 이 얘기인데 대손상각비는 첫 번째 얘가 2만 5천 원이 결산 때 반영되고요. 기중에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분은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게 2만 원이 있었죠. 자,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한 금액이 이번 연도에 단기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가 된 결과물이네요. 답은 그러면 4번에 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중의 거래를 잘 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나름의 난이도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요. 회계 추정기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회계 추정. 추정이죠? 추정이죠. 이 추정이에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언제나 정책이죠. 정책의 변경은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 그리고 정책의 변경은 정해져 있었죠. 딱 카테고리가. 자, 7번 문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회계 처리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래요. 자, 21년도 1월 1일에 주식을 한 주를 7,000원에 액면가 필요 없고 7,000원 샀는데 수수료가 4만 원을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매도 가능 증권은 70만 원을 살 때 취득 시 4만 원이라는 비용을 포함해서 74만 원으로 인식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한 주당 공정가치가 7,900원이래. 그럼 이런 거네. 나는 한 주당 7,400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7,900원이야. 그럼 한 주당 얼마가 상승했냐? 500원씩 상승한 거죠. 그래서 7,900원으로 만들었을 거야. 자, 근데 주의사항은 이 500원씩 상승한 금액을 매도 가능 증권 해서 74만 원을 79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5만 원이죠. 5만 원을 증가시키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5만 원을 잡아놔요. 자, 그리고 나서 22년도 7월 1일에 걔를 8천 원에 처분했대요. 8천 원에. 그러면 현금 등 80. 자, 매도 가능 증권 해당 자산은 79만 원. 그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도 같이 반제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74만 원에 산 걸 80에 팔았으니까 85만 원에서 79만 원을 차감한 6만 원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만 원이 감소되는 평가이익,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6만 원. 답은 3번, 7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평가 손익이 처분 시점에 가치의 반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 그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BS 기타 포괄 손익에 있을 거야. 그게 차감돼야 돼. 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나. 매도 가능 증권은. 자,
8번 문제 가볼게요. 주식에 대한 발행 1,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만주를 발행했는데 액면 5,000원이고 발행가액은 7,500원. 발행하는 날 주발초의 잔액은 10만 원. 수수료는 없고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거는 하여간 7,500만 원은 들어왔겠죠. 자, 두 번째는 대변의 자본금은 5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주발초 잔액이 10만 원이 있대. 뭐 포함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 처리하는 우선 상계해야 되는데 지금 할인 발행 차금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럼 맨날 주발초니까 그냥 주발초를 잡아버리면 되죠.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얘가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이 얘기죠. 지금 현재는 이 주식을 발행하는 케이스로는 주발초가 있다 하더라도 붕괴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주발초거든요. 그럼 계속 주발초를 잡아 나가면 돼. 할인 발행 차금인 반대 계정이 있으면 그걸 반제 처리하는 건 맞지만 상계 처리할 상대 계정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8번까지는 이제 재무회계 문제였었던 것 같고요. 9번부터는 부가세 문제입니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걸 찾으래요.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가 수출하면 영세율이다. 맞죠? 이 부분. 두 번째, 가방을 판매하는 회사가 가방을 팔기 위해서 외국에서 가방을 수입할 때 부가세가 붙죠. 재화의 수입은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 면세가 아니니까. 농부가 밭에서 재배해서 판매하는 당근도 당근은 부가세가 안 붙죠. 당근이죠. 이렇게. 근로계약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되지, 그쵸?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과세해요. 부가세 과세하지 않아요. 답은 정우가 틀렸죠. 정우 입모양이 안 이쁘잖아. 그쵸? 정우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정우 땡, 땡땡 하시면 되고요. 자, 좀 내려가서 10번 문제죠. 봅시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휴대폰을 제조하는 이 회사의 2022년도 1기 확정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하래요. 1기 확정 4월부터 6월이고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들만 모아놨대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볼게요. 제품을 판매했는데 매출 애널이 30만 원이 차감되지 않고 1,500이래. 그러면 차감해야죠. 그럼 1,472 천째 과표. 사무용 비품을 매각했대요. 당연히 과표죠. 과표인데 제품 매출이라는 게 아니라 비품 매각의 거래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당연히 세금 부과해야 되고요. 자산수중이 기증받은 사무용 비품의 시가 500만 원. 자, 이거는 기증받은 시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세하지 않죠. 그냥 일단 자산수중 이익으로 처리할 뿐이에요. 얘는 과세하지 않는 대상이고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제품을 매입세 공제받고 썼대. 원가 시가 중에 시가로 때리는 거죠. 700에. 그러면 1470, 250, 700 더하면 2420으로 가면 되겠다. 그쵸? 답은 2420만 원. 1470에다가 이거 더하면 한 1720. 거기다가 다시 700, 2420. 답은 3번. 과세표준. 자, 지우고 11번 문제. 부가세 환급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일반 환급은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시작되면 30일 이후에 환급된다. 30일은 맞는데 예정신고 때는 일반 환급은 받을 수가 없었죠. 이게 틀린 거예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조기환급 가능하죠. 또는 건물 등 감가상각을 취득하더라도 조기환급 가능.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한다. 경정에 의한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환급한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행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번 문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시용 판매는 한번 써보세요 이거죠.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땐 아니잖아. 상대방이 산다고 매입할게 의사표시를 했을 때가 수입시기죠. 틀렸네요 이 부분. 두 번째. 장기할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화 인도된 날이 수입시기다? 아니죠. 장기할부 판매는 언제를 공급시기로 봐요? 그때그때. 대가의 각 부분의 회수 시점. 틀렸고. 잠깐만요. 12번. 아, 부가세가 아니죠? 이런. 제가 부가세를 헷갈렸어요. 웬일이니? 이렇게 헷갈려요, 사람이. 자, 부가세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지만 사업소득, 소득세법상은 장기할부 조건은 상관없죠. 물건 팔았으니까. 물건 팔고 돈이 들어오면 나중에 채권이 회수되면 돼. 소득세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 재화의 그 장기할부 판매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공급 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이런. 답은 얘는 맞고요. 인적 용역에 대해서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받는 시점이 아니죠.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으로 가야죠. 자산을 임대해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은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실제 지급을 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아니고 임대라고 하는 게 정해진 날이 있겠죠. 그 각각의 임대하는 귀속 기간마다 소득으로 합산해서 소득의 과세 시기를 결정해요. 이 중에 12번의 정답은 두 번째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아이고, 지금 화면이 좀 떨어져서. 자, 13번은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래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수령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900을 초과하면 900만 원까지가 한도였죠. 연금소득 공제받는 금액이. 산재법에 의해서 받으면 연금은 과세하지 않죠. 산재 보상에 의해서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공적연금만 있다면 공적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공적연금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연말정산이라는 방식으로 1월 달에 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합소득을 5월 달에 할 필요가 없었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런 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볼게요. 22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까지 구해야 돼요.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과세 표준마다 몇 퍼센트고 얼마를 까고 세금을 구할 건지 나와 있네요.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원천징수가 됐대요. 첫 번째,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로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얘는 종합소득을 과세하지 않아요. 사업소득은 당연히 무조건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요. 기타 소득금액이 400이래. 얘도 포함하죠. 3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을 무조건 과세하고요. 끝났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4,600. 근데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가 되는 금액이 500이래. 그러면 과세 표준이 요만큼 나오는 거야. 4,100. 4,100이면은 여기에 해당되나? 자, 그럼 어떻게 보냐면 4,100만 원에서 15%를 곱하고 거기에서 108만 원을 공제받으면 해당 세액이 산출되는 거야. 507만 원. 답은 2번. 요 누진공제가 원래는 얼마를 초과하는 금액에다가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를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전체 금액에다가 일단 때리고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어쩌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직장공제별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니까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아예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TAT 2급은 소득세 부분은 반드시 세금 산출하는 게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소득세 마지막 문제인데요. 신용카드를 썼대요.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얼마냐는데 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다기보다 찾아야죠. 소득공제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찾아야 되니까. 자, 아파트 월세는 아파트 월세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대. 그리고 월세 금액은 신용카드로 공제를 원래 안 해줘요. 제끼시고요. 중학생 자녀의 영어 학원비. 영어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돼요. 공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김공인 맹장수술 의료비는 의료비로도 공제받고 신용카드로도 공제를 받았어요.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KTX 승차권 매입비 그것도 공제는 가능하겠죠. 그럼 보시면은 480에 다시 40을 더하면 520만 원? 답은 2번. 자, 우리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공제 불가. 예를 들면 공교육비도 공제 불가. 보험료 공제 불가. 뭐 공제 불가가 꽤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여기서 소득공제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액공제라고 해야죠. 월세는 세액공제 받으니까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치자금을 세액공제 받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 사용 금액을 소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가 되는 항목이었어요. TAT 2급은 소득세 편에서 나오는 문제가 난이도가 꽤 있는 게 디테일한 공제 항목을 계산해서 아예 세금까지 산출하거나 그와 관련해서 공제가 되는 대상 금액을 찾아서 실기에서는 찾아서 입력을 하는 거고 객관식은 그걸 찾아서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가 해당되는지를 객관식화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51회 기출문제 중에 객관식 1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